이전 영상에서는 일본의 에도 시대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도쿠가와 막부, 즉 에도 막부 체제 하에 260여 년간 평화를 유지해온 에도 시대는 일본이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큰 발전을 이뤄나간 시기였죠. 하지만 오랜 기간 지속된 평화는 사무라이, 특히 하급 사무라이들의 존재감을 희미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산홍공상의 제일 위층을 차지하고 있는 무사계급이었지만 그것은 허울뿐인 계급일 뿐 적은 급여와 함께 그들의 삶은 점점 초라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때마침 미국의 페리 제독이 흑선을 이끌고 와 일본의 개항을 요구했고 막부는 굴복하며 1854년 미일 화친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항은 천황과 대중의 여론은 신경 쓰지 않은 막부의 결과물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시작했고 이는 무능한 막부 체제 하에서 하찮은 대우와 사회적 지위를 상실한 하급 사무라이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황을 중심으로 외세를 배척하자라는 존왕양이 사상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일본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을 복속해 나가자는 팽창주의 그리고 일본의 기세를 강화해 서양국을 물리쳐야 한다는 사상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근대화로 일컬어지는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에게 사상적, 정신적 지주로 평가받는 인물이 바로 요시다 쇼인입니다. 요시다 쇼인은 조슈번 출신의 사상가로 지금까지도 일본 정치계의 거물들이 존경하는 인물이자 야스쿠니 신사 신위 제1호로 올라가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전 총리 아베 신조 역시 요시다 쇼인을 존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이 요시다 쇼인의 삶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의 사상이 어떻게 훗날 일본 제국주의와 우익 DNA를 낳게 되었는지 오늘은 그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일본 혼슈섬에는 야마구치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에도 시절 조슈번이라고 불리던 곳으로 도자마 다이묘, 즉 중앙의 권력과는 거리가 멀었던 영주가 통치하던 곳입니다. 1830년 조슈번의 하기라는 작은 도시에서 요시다 쇼인이라는 인물이 탄생합니다. 그는 11세의 나이에 조슈번의 번주 모리 타카치카 앞에서 병학을 강연할 정도로 수재였습니다. 병학이란 전쟁과 군사 전략에 관한 학문으로 일종의 군사학, 병법학이었죠. 당시 서구 열강들은 제국주의의 바람을 타고 앞다투어 동아시아로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청나라가 아편 전쟁에서 영국에 무릎을 꿇은 사건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질서를 무너뜨린 커다란 사건이었죠. 국제 정세에도 밝았던 쇼인 또한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동서양의 차이를 몸소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배우고자 하는 욕구와 호기심이 강했던 쇼인의 마음속에서 점점 강해지기 위한 방법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20세가 된 쇼인은 조슈를 벗어나 전국을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규슈 지역을 비롯해 에도, 도호쿠 지역에 이르기까지 일본 열도를 누비며 부지런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통해 많은 학자들을 만나며 그의 사상을 조금씩 정립해 나가는데요. 에도에서는 당대 최고의 병학자인 사쿠마 쇼잔을 만나 서양식 학문과 신기술, 교련 등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도호쿠 지방의 미토번에서는 신론이라는 책을 지은 아이자와 야스시라는 한 노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신론이란 일본 사회와 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상서였는데 아이자와 야스시는 책을 통해 막부 체제의 부패와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천황을 중심에 놓고 일본이란 나라의 본체, 즉 국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받들고 오랑캐를 쫓아낸다 라는 존왕양이 사상을 주장했죠. 쇼인은 이미 10대 시절부터 국제 정세의 변화를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9세의 나이에 다이묘에게 올린 수륙 전략이라는 글에서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열강의 움직임을 세세히 분석할 정도로 일본 바깥 세상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는 앞서가는 기술로 인해 점점 강해져만 가는 서구 열강의 힘, 그에 반해 오래된 평화, 그리고 눈에 띄게 부패하고 쇠약해진 막부를 명확히 직시하고 있었고 그렇게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던 19세기 중반의 일본에서 존왕양이를 통해 일본의 국채를 되찾고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자는 사상은 젊은 쇼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선 천황이라는 호칭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민감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정서로 인해 언론에서도 천황과 일왕을 혼용하고 있죠.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호칭인 천황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천황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일본 신화에서 천황은 아미테라스 오미카미라는 태양신의 후손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 천황인 진무천황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2600년 동안 혈통이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다는 만세의 일계를 주장하고 있죠. 즉 과거 일본인들에게 천황은 사람이 아닌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서 계승되고 있는 대표적인 설화가 있는데 바로 진구왕후의 사만정벌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신의 계시를 받은 진구왕후가 오진천왕을 임신한 채 군대를 이끌고 신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진구왕후의 군대를 보자 신라왕은 곧바로 항복했고 일본의 신라 정벌 소식에 백제와 고구려도 스스로 항복해 일본에 조공하기로 맹세했다는 이야기죠. 이후 천황은 수백 년 동안 무사계급, 즉 막부의 쇼군에게 정권을 넘긴 채 상징적인 존재로서만 군림하고 있었는데 19세기 중반 막부 체제의 여러 위기의식과 함께 지식인들 사이에서 일본의 국채를 찾기 위한 명목으로 다시 한번 신적인 존재인 천황이 소환되었고 존왕양이라는 사상을 통해 그 존재감을 다시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요시다 쇼인 또한 일본 열도를 여행하며 역사서 읽기에 심취했었는데 그는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 전성기에는 사만을 쉽게 정복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도륙했으나 불행히도 이른 죽음으로 인해 대업을 잇지 못해 아쉽다라고 하며 주변국을 정벌해 나가는 강한 일본의 미래 모습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 중반 시작된 산업혁명은 서구 열강의 경제적, 군사적 힘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증기선과 철도 등의 기술 발달은 인력과 물자 수송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고 이를 통해 서구 열강들은 경쟁적으로 전 세계의 식민지를 확장하던 시대였습니다. 영국은 아편전쟁으로 청나라를 굴복시켰고 프랑스 역시 베트남에 진출해 코친차이나를 점령했으며 러시아 역시 청나라로부터 연해주를 할양받았고 시베리아를 통해 호시탐탐 극동으로의 진출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었던 미국 역시 태평양을 건너기 시작했는데요. 1853년 미국의 매튜 페리 제독이 이끄는 흑선 4척이 일본의 에도만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연기를 내뿜는 커다란 증기선의 모습은 일본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선사했죠. 이를 쿠로우네 사건이라고 하는데 쿠로우네란 검은 배를 뜻하는 말로 일본인들은 철제 증기선의 검은색 외관 그리고 뿜어져 나오는 연기를 보고 검은 배, 흑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그들이 본 미 해군의 전함을 괴물처럼 묘사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만 보더라도 당시 일본인들의 공포스러운 심정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개항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막부의 지지부진한 태도에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돌아간 페리 제독은 이듬해 더 많은 배를 이끌고 와 대포를 쏴대며 무력 시위를 벌였고 결국 1854년 3월 미국과 일본은 미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쇄국 정책으로 일관하던 일본 막부는 시모다와 하코다테 항구를 개항했죠. 그리고 이 현장에 요시다 쇼인이 있었습니다. 페리 함대를 지켜본 쇼인은 이미 힘의 무게추가 크게 기울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서양의 기술을 배우고 싶었던 쇼인은 나룻배를 타고 흑선으로 다가가 밀항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를 본 미국은 쇼인을 돌려보냈고 이러한 밀항 시도로 인해 쇼인은 조슈번의 한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그리고 14개월간 감옥에서 600여 권의 책을 읽으며 죄수들과 식견을 나누고 학문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지독하게 공부한 쇼인은 유수록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책을 통해 쇼인은 일본의 치욕을 안긴 미국으로 밀항을 시도했던 이유와 함께 서양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하며 일본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서양식 기술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존왕양이에서 양이, 즉 서양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선 강해져야 하고 강해지기 위해서는 개국을 통해 기술을 배울 필요도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일본이 부국 강벽을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바로 팽창주의였습니다. 그는 책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을 해외 진출의 당위성에 할애했습니다. 북으로는 만주와 홋카이도, 그리고 캄차카 반도와 오호츠크해를 빼앗고 남으로는 류쿄와 대만, 그리고 루손 섬을 손에 넣어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바다 건너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영국이 오스트레일리아를 개간하고 있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니 일본도 이곳을 손에 넣어야 한다. 조선은 바다 건너 가까이 있다. 지금의 조선은 다소 오만해졌는데 조선을 다그쳐 예전처럼 공물을 바치도록 하자 등의 다소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죠. 특히 옛날 사만을 정벌했던 진구황후의 위협을 이어가자며 조선을 정복하자라는 정한론을 주장하며 조선을 발판 삼아 대륙으로 진출해 일본의 위기를 극복해보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하루빨리 함선을 건조해 해군력을 키워야 하고 주변국들을 복속해 나간다면 그 기세에 서양의 오랑캐들도 스스로 발을 빼 일본을 강대국으로 인정할 것이란 얘기였죠. 그리고 쇼이는 이러한 사상을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고향 조슈번에서 숙부가 열었던 슈오카 손주쿠라는 곳에서 문화생들을 가르친 것인데요.
쇼인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고 그의 사상은 황금기를 맞게 됩니다. 문화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고 쇼인 역시 정복이라는 침략론으로 자신의 이상을 펼치고자 후진 양성에 힘을 쓴 것이죠. 그리고 쇼인의 직간접적인 제자이자 조슈번 출신으로는 훗날 초대 한국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해 일본 군국주의의 아버지 야마카타 아리토모, 그리고 이노우에 가오루, 데라우치 마사다케, 가스라 다로, 미우라 고로 등 우리가 한국인으로서도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조선 침략의 선봉자들도 쇼카 손주쿠 혹은 조슈번 출신의 인사들입니다. 즉 조슈번과 그곳에 위치한 쇼카 손주쿠는 쇼인의 가르침을 통해 제국주의의 몸통을 탄생시킨 근거지였습니다. 1859년 요시다 쇼인은 29세의 나이에 처형당합니다. 존왕양이와 같은 급진적인 사상을 탄압하고자 하는 막부는 반대론자들을 처형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쇼인의 죽음으로 인해 각 번에서 하급 무사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쇼인은 일찍 죽었지만 조슈번에서 출발한 그의 사상은 그대로 전승되고 발전되었고 훗날 일본 근대화 이후 그의 제자들은 조선을 침략한 정한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875년이자 고종 12년 우뇨 사건을 일으킵니다. 물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의 영해를 침범해 강화도로 접근했고 조선의 수비대가 공격하자 일본은 이를 구실로 강화도의 초지진 포대를 공격하고 약탈한 사건이죠. 그리고 일본은 포격전의 책임을 조선에 물으며 개항을 요구하고 외교적으로 압박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1876년 결국 조선과 일본은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불과 20여 년 전 페리 제독의 미국이 일본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였죠. 그리고 일본은 본격적으로 조선 침략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일본 여행 많이들 가실 겁니다. 항공권 특가도 많이 나오고 가깝고 음식 맛있고 여행할 곳도 많고 여행으로는 흠잡을 곳을 찾기 어려운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가까우면서도 또 먼 나라라고 얘기하는 게 일본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정말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일찍부터 중앙 집권화된 왕조 체제를 이어왔습니다.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점차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한 중앙 집권적인 관료제를 형성했죠. 하지만 일본은 전혀 다릅니다. 과거 야마토 정권이 여러 부족을 통합해 일본이라는 국가를 형성했지만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는 지역마다 사실상 다른 국가나 다름없었습니다. 에도 시절만 하더라도 천황은 교토에서 종교적, 문화적 존재로 군림하고 막부에는 쇼군이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번이라고 하는 지역마다 다이묘라고 불린 영주들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통치하며 세금도 따로 걷고 군사도 따로 보유하는 거의 독립왕국의 왕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천황과 쇼군의 이중 권력하에 봉건제 시스템이 혼합된 특이한 형태의 국가였죠. 그만큼 각 지역의 색이 강한 나라였고 막부는 늘 번들의 반란을 염려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에도 시절 양대산맥이라고 불린 강력했던 두 번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슈번과 사스마 번인데요. 조슈번은 지금의 야마구치현, 사스마는 지금의 가고시마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조슈번 출신의 요시다 쇼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했었죠. 이 두 번은 막부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일본을 탄생시킨 주역이었으며 현대 일본 정치 역사에서 상당수가 이 야마구치현과 가고시마현 출신일 정도로 영향력이 컸던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막부가 쇠퇴하던 그 시기 이 두 번은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일본을 탄생시켰는지 오늘은 그 과정에 대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1854년 맺은 미일 화친 조약에 이어 4년 뒤인 1858년 미일 수호 통상조약까지 맺게 되면서 가나가와, 나가사키, 니카타, 효고 등을 추가로 개항했고 최애국 대우에 이어 치외 법권을 협상 내용에 포함했으며 관세 결정의 자율권까지 박탈당하며 미국과 불평등한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영국, 네덜란드, 러시아, 프랑스 등 다른 서구 열강들과도 차례로 조약을 맺으며 오랜 시간 닫혔던 문이 제대로 열리고 말았죠. 미일 수호 통상조약을 주도한 인물은 하코네번의 다이묘이자 막부의 다이로로서 커다란 권력을 행사하던 인물인 이이 나오스케입니다. 그런데 천황이 비록 교토에서 실권 없이 상징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있었지만 막부의 정치인 모두는 명목상 엄연히 천황의 신하였고 미일 수호 통상조약은 나라의 군주인 천황의 제가 없이 이이 나오스케를 중심으로 한 막부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결과였죠. 이는 막부의 불만을 가지고 있던 존왕 양이파 그리고 각 번의 하급 사무라이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이나우스케는 1858년부터 이듬해까지 100여 명의 조낭 양이파 및 자신의 반대파를 대규모로 숙청해버리는데요. 이를 안세이 대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막부를 외치는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탄압을 당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조슈번의 요시다 쇼인 역시 1859년 막부의 위협이 되는 급진적인 사상가라는 이유로 29살의 나이에 처형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훗날 요시다 쇼인의 사상을 계승하는 이들이 일본 내각의 요직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1860년 이이나우스케도 암살을 당합니다. 사쿠라다 문 밖의 변이라는 사건으로 안세이 대옥에 반발한 미토번 출신의 하급 사무라이들이 일으킨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막부의 권위는 또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이처럼 당시 에도 시대 말 무능한 막부가 서양 오랑캐에게 문을 열었다 라고 개탄하며 신적인 존재인 천황을 중심으로 서양 오랑캐를 내쫓아야 한다는 조낭 양이파, 그러한 조낭 양이파를 이루고 있는 중심 세력인 하급 사무라이들, 그리고 이들의 혁명을 탄압하고자 하는 막부 세력들로 인해 일본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쳐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낭 양이파들은 양이, 즉 서양 오랑캐를 쫓아내자 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양이를 외친 오래된 역사적 배경과 이유가 있었겠지만 당시로선 서구와 맺은 불평등 조약에 대한 반발, 그리고 막부의 무능함에 대한 불만이 쌓여 많은 사람들은 양이론자가 되었죠. 그리고 유독 여러 번들 중 막부 체제 하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에도 막부와는 정치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거리가 멀었던 조슈번과 사스마번의 하급 사무라이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조낭 양이 사상이 유행했죠. 그러던 1862년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현재 요코하마시에 있는 나마무기 마을이라는 곳에 사스마번의 번주인 시마제 히사미스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영국 상인인 찰스 리처드슨과 동료들이 지나가고 있었죠. 당시 일본에서는 고위 관료의 행렬을 마주칠 경우 즉시 길을 비켜 존경을 표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인들은 사스마 번주의 행렬을 무시한 채 그냥 지나치려 했죠. 그러자 사스마번의 사무라이들은 그들의 무례함을 용서할 수 없다며 칼을 휘둘러 버렸고 그 자리에서 영국인 리처드슨이 사망합니다. 이 사건을 나마무기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은 일본과 영국, 양국 간의 외교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영국은 자국민을 살해한 사스마번과 에도 막부에게 배상을 요구했죠. 하지만 사스마번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이듬해인 1863년 영국 해군이 사스마번을 공격합니다. 이를 사스에이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국 해군은 7척의 군함을 파견해 가고시마 해안에 접근했고 신식 기술로 무장한 대포로 가고시마 성과 시내를 집중 포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산업시설과 민가가 화재로 소실되었죠. 의외로 영국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상 외의 반격에 영국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영국은 사망 13명 포함 사상자 63명, 반면 사스마번은 5명 사망에 18명 부상에 그쳤죠. 하지만 이 사스에이 전쟁은 단순 인명 피해 규모로 판정을 가릴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고작 군함 몇 척으로 인해 가고시마 시내가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3일간 벌어진 사스에이 전쟁은 사스마번의 양이론자들이 서구의 화력을 제대로 알게 된 사건이었고 그들이 보기에도 이번에는 영국군이 물러갔지만 제대로 맞붙으면 나라 전체가 잿더미가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했죠. 즉 사스마의 양이론자들은 개국 없이 강해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이번에는 조슈번이 시모노세키 해협을 통과하는 서양의 선박을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역시나 양이론자들의 혈기가 한창 고조되던 시점으로 서양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포격부터 가하던 시절이었죠. 당시 시모노세키 해협은 규슈와 혼슈섬 사이에 위치한 주요한 항로로 서양 열강의 상선과 군함이 자주 통과하던 곳이었습니다. 조슈번은 미국의 상선과 프랑스, 네덜란드의 함선을 연이어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슈번을 혼쭐 내주기 위해 서양 열강은 연합군을 구성합니다. 그렇게 1863년 8월 영국,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연합함대 17척이 조슈번의 해안 포대를 파괴하고 그들의 방어벽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리고 혈기왕성했던 조슈번은 서양 열강의 압도적인 힘에 항복해버리죠. 외국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 보장, 배상금 지급 등을 조건으로 한 종결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시모노세키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로 인해 조슈번의 양이론자들 역시 개국을 통한 서양 열강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게 되었고 그렇게 에도시대 말 조낭 양이론이 가장 활발하게 대두되었던 조슈와 사스마번 그리고 이곳의 양이론자들과 하급 사무라이들은 점차 일본의 서구화에 대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조슈번과 사스마번, 현재의 야마구치현과 가고시마현입니다. 이들은 에도 시대 웅번이라 불렸는데, 웅번이란 다른 번들에 비해 큰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번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슈번과 사스마번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있었지만 그 방법론과 성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스마번은 비교적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막부의 개혁에는 동의하나 비교적 타협의 여지를 열어놓고 막부와 협력도 가능한 입장이었죠. 이를 공무합체파라고 하는데, 공은 천황, 무는 막부를 뜻하는 것으로 천황의 권위와 막부를 결합하여 일본을 안정시키고 서양을 물리치자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슈번은 급진적인 성향으로 막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이라며 강한 반막부적인 색채를 드러내는 지역이었죠. 그리고 이 두 웅번은 막부를 제외하고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863년 8월 18일 교토에서 열린 궁중회의에서 조슈번은 고메이 천황을 부추겨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라 라며 막부를 압박합니다. 그런데 막부는 천황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죠. 그렇게 막부는 겉으로는 조슈와 함께 서구 세력에 대한 강경 노선을 논의하는 척했지만 정작 시모노세키 전쟁 때는 조슈번을 돕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슈번은 배상금 지급을 비롯해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오히려 막부와 손을 잡은 사스마번과 아이즈번 등의 동맹이 밀려나 조정에서 완전히 축출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연히 조슈번은 이를 갈 수밖에 없었고, 이듬해인 1864년 다시 한번 조정을 장악해보겠다며 천황을 보호하고 막부와 그를 지지하는 번들을 몰아낸다라는 명목으로 교토를 향해 진격합니다. 그리고 조슈번과 교토를 수성하려는 번들의 전투가 일어나게 되었죠. 대포까지 동원된 큰 전투로 교토 시내 3만여 가구가 소실되고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를 근문의 변이라고 하는데, 260여 년간 평화를 유지하던 에도 시대를 뒤흔든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사스마, 아이즈번 등 막부와 손을 잡은 여러 번들에 의해 조슈번은 패배하고 말았고, 이 일로 인해 조슈번은 조적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막부는 35개의 번에서 15만 명의 군대를 차출해 조슈번 토벌 작전을 벌입니다. 바로 1차 조슈 정벌이라고 불린 사건인데요. 대규모 토벌군의 출병 소식이 전해지자 조슈번은 막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었고, 막부를 대신해 사스마번이 주도해서 협상을 진행했는데, 조슈번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근문의 변을 일으킨 양이론자 3명을 할복시키고 4명의 참정을 참수하는 등 조슈 스스로 반막부파를 제거하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로써 1차 조슈 정벌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쯤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도사번, 지금의 고치현에서 태어난 사카모토 료마입니다. 사카모토 료마는 일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조사에서 항상 1, 2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일본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죠. 그리고 그가 일본인들에게 사랑받는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초동맹과 뒤에 나올 대정봉환입니다. 사초동맹이란 사스마와 조슈의 동맹이란 뜻으로 앙숙이었던 두 번이 동맹을 통해 막부를 무너뜨리고 일본을 근대화로 이끄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리고 이 사초동맹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사카모토 료마입니다. 그런데 역사학계에서는 료마가 과대평가된 인물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알려진 그의 행적은 대중문화와 소설에서 지나치게 미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 근대화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사스마와 조슈를 중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차 조슈 정벌 이후 조정의 적으로 낙인 찍힌 조슈는 궁지에 몰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서구식 무기와 군대를 재편하며 이를 갈고 있었죠. 한편 막부와 손을 잡았던 사스마번 역시 막부의 존속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여느 기득권층이 그렇듯 고일대로 고여 부패한 막부와 함께 새로운 일본을 그려나가는 것은 힘들어 보였던 것이죠. 이때 사스마번을 이끌고 있던 리더들은 사이고 다카모리와 오쿠보 도시미치였습니다. 이 둘은 훗날 메이지 유신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는 유신 3걸 중 2명입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사스마에서도 점차 막부에 대한 강경론이 고조되고 있었죠. 그리고 막부를 무너뜨리고 천황을 내세워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 강경했던 조슈번과 손을 잡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두 번 사이에 중재자로 나선 사카모토 료마, 그는 사스마와 조슈가 서로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힘을 합쳐 막부를 무너뜨려 새로운 정치를 통해 새로운 일본을 탄생시키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1866년 1월 사스마번의 사이고 다카모리와 조슈번의 기도 다카요시가 비밀 회담을 엽니다.
기도 다카요시는 요시다 쇼인의 사상을 이어받은 인물로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부 도시미치와 훗날 유신 3걸 중 마지막 한 명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회담의 결과 두 번은 동맹을 맺게 되었고 이를 사초 동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모르던 막부는 가장 거슬리던 세력인 조슈번을 다시 한번 제압하기로 결의했고 2차 조슈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막부군은 자신있게 조슈를 쳐들어갔는데요. 그 사이 서구식 무기와 군대로 재편한 조슈는 강해져 있었고 비밀리에 동맹을 맺은 사스마 역시 조슈를 지원해 막부에 맞서 싸웠죠. 결국 막부군은 힘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막부가 일개 번에게 당했다는 것은 막부의 권위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사건임과 동시에 사실상 막부 체제의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실상 막부 체제는 끝이 났습니다. 일개 번에게 패배할 정도면 더 이상 한 국가의 중앙 권력으로서는 의미가 없었죠. 이후 막부를 물리친 사스마와 조슈번은 새로운 정치 체제를 준비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항상 그들이 외쳤던 존왕, 즉 천황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막부의 쇼군이 조정의 천황에게 실권을 넘김으로써 에도 막부는 종말을 맞게 되는데요. 이를 대정봉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천황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았던 쇼군이 권력을 천황에게 반환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가와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그리고 에도 막부까지 700년간 이어진 사무라이 정권이 무너진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일본에서 사무라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사초 동맹과 대정봉환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카모토 료마는 이후 새로운 일본 정부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1867년 31살의 나이에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짧은 생을 바람처럼 살다 간 인생이라서 일본인들은 더욱더 그를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통칭해 당시 천황의 연호인 메이지를 붙여 메이지 유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선 대정봉환을 시작으로 새로운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근대화에 성공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증기기관과 철도는 일본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발전을 이루었다.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구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세계 각국은 모두 친목, 예의로 사귄다고 하지만 그것은 표면상의 것에 불과하다. 실상은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깔본다. 만국의 공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만 대국의 이익을 다룰 경우 자국의 이익이 되면 공법을 고집하고 불리해지면 결국 군사력을 동원한다. 그러니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 이 내용은 일본의 사절단이 서양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 그리고 사절단이 독일에 방문했을 때 비스마르크가 그들에게 해준 얘기입니다. 일본은 1871년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어 사절단 46명과 유학생, 수행원 등 총 107명의 인원을 꾸렸고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12개국을 돌아다니며 서구의 정치, 법률, 교육, 과학, 기술 등을 직접 조사하고 오도록 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큰 충격을 받고 돌아온 일본인들이 이후 그것을 어떻게 일본에 적용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들이 일본에 어떤 변화를 불러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을 통해 일본에서 천황은 신적인 존재나 다름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권은 막부의 쇼군에게 넘긴 채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로만 군림했지만 약 2600년간 혈통이 이어지는 만세 일계를 주장하는 일본인들에게 천황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을 통해 전달해드렸듯이 18세기 중반 사스마번과 조슈번의 하급 사무라이들을 중심으로 한 혁명 세력은 일본이란 나라의 본체, 즉 국체를 되찾고 신적인 존재인 천황을 중심으로 강한 일본을 만들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반막부적인 색채가 짙었던 조슈 정벌에 실패한 막부는 그 힘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막부의 쇼군은 도쿠가와 요시노부였는데요. 그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끝까지 버티며 개혁을 통해 막부 체제를 유지해 볼 것인가, 아니면 막부 정권을 끝내고 천황에게 권력을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죠. 그리고 그 역시 여러 가신들의 조언을 들으며 시대가 변화했고 그들에게 협조해 평화롭게 정권을 이양하는 것이 오히려 도쿠가와 가문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이라는 계산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사스마와 조슈를 중심으로 한 반막부 세력 역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었죠. 결국 1867년 11월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권력을 천황에게 반환하는 일본 근대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인 대정봉환을 선언합니다. 오랜 시간 막부와 쇼군은 대정위임론,
즉 정권을 천황으로부터 위임받고 있다며 주장해왔고 결국 그것을 봉환하면서 권력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로써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그리고 에도 막부까지 약 700년을 이어온 사무라이 정권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정 봉환으로 천황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본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천황의 연호였던 메이지를 따서 이후 벌어지는 일련의 개혁 과정들을 통칭해 메이지 유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혁명이 아닌 유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지난 것을 전복하고 파괴한다는 의미보다는 기존의 체제와 가치를 혁신해 새롭게 한다는 의미로 유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박정희 정부 시절 유신 정권이라는 말을 썼죠.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대정봉환 이후 급격한 변화에 당연히 나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여전히 막부의 잔존 세력이 남아있었고 신정부와 내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보신전쟁이라고 하는데 약 2년에 걸쳐 여러 전투가 벌어졌고 결과는 신정부군의 승리로 막부의 잔존 세력은 완전히 제거되게 됩니다. 그리고 1868년 1월 3일 메이지 천황은 교토에서 새로운 정부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수많은 부분에서 개혁을 시행하는데요. 서구식 군대와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신분제를 폐지했으며 철도, 전신, 공장 등 산업화를 위한 근대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메이지 유신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개혁이 바로 폐번치현입니다. 번을 폐하고 현으로 전환한다 라는 뜻의 폐번치현. 지금 일본의 행정구역 47개의 도도 부현 중 43개가 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래 번이었던 것을 현으로 전환하고 지방의 번을 다스리던 다이묘들이 가지고 있던 군사, 정치적 권한을 중앙 정권으로 이양하며 일본을 통일된 중앙 집권적 체제로 전환한 정책입니다. 구시대적인 번체제, 즉 봉건제를 타파한 것이죠. 수도 역시 교토에서 에도로 이전했고 에도의 이름을 도쿄로 바꾸었습니다. 동경, 동쪽의 수도라는 뜻이죠. 이는 에도 막부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봉건적인 질서를 타파하고 메이지 정부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신정부에게 가장 시급했던 것은 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강해지기 위해서는 서구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서양을 보기로 결정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미 1863년에 조슈번에서 자신들의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 5명을 선발해 막부에는 비밀로 붙인 채 서양의 문물을 배우기 위해 영국으로 유학을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조슈를 대표해 유학을 간 인물들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인물들인데요. 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가오루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조슈5라고 불렀습니다. 조슈5는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수업을 들었고 그곳에서 영어 공부와 함께 법률, 정치, 과학, 기술 등을 배우고 돌아왔죠. 그로부터 약 8년이 지난 1871년, 일본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되어 있었고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해외 사절단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바로 이와쿠라 사절단입니다. 일본은 1871년부터 1873년까지 서양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직접 조사하고 근대화를 위한 방향을 세우기 위해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사절단의 가장 주요 임무로 서구와 맺은 불평등한 조약을 개정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총 인원은 사절단 46명을 비롯해 유학생, 수행원을 포함한 107명, 그리고 핵심 멤버로는 사절단의 리더인 이와쿠라 도모미, 유신 삼거리라 불린 오쿠보 도시미치, 기도 다카요시, 또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인물인 이토 히로부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절단의 경비는 현재 가치로 약 1000억 원, 당시 일본 국가 예산의 1%가 투입됩니다. 이들은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러시아 등 총 12개국을 방문합니다. 물론 이들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조약 개정에는 실패했으나 계속해서 여러 국가들을 돌아다니며 직접 서양을 눈으로 담았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이와쿠라 도모미는 아직 일본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시카고에 도착한 이와쿠라 도모미는 머리를 잘라버리고 양복을 입었죠.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더 이상 전통을 고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도 안 되게 발전한 서양을 경험한 사절단은 귀국 후 일본도 그와 같은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다짐했고 이때의 경험은 정부가 전면 개방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여러 서구 열강 중 롤모델로 삼을 나라를 찾았는데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이후 일본 육군은 독일의 프로이센식 군사 제도를 모델로 조직과 훈련 방식을 바꾸었죠.
그리고 비스마르크를 중심으로 한 독일의 강력한 중앙 집권적 성격과 정부 주도의 산업화 정책을 모델로 압축 성장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렇듯 대서양을 건넌 일본인들은 동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에서 새로운 스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구회람 실기라는 책을 씁니다. 구메 구니타케라는 인물이 사절단의 서기이자 기록 담당이었는데 여행 중 관찰한 내용을 세세하게 적어 기록물로 남긴 것이죠. 서양의 정치 체제와 법률, 경제와 산업, 교육과 과학, 사회와 문화 등의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해외 방문은 세계에서도 찾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선은 흥선대원군이 집권해 나라의 문을 꽁꽁 닫은 채 척화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근대화 정책과 함께 서구의 사상이 일본으로 본격 소개되기 시작했고 국민들 사이에 자유, 평등, 민권 사상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타가키 다이스케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헌법 제정과 의회 개설을 추진했고 1889년 메이지 천황은 독일의 헌법을 참고해서 만든 헌법 초안을 기초로 대일본 제국 헌법을 발표하고 이듬해 제국의회를 열었습니다. 신정부를 구성하면서 모든 것이 순탄할 리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은 당연히 내부에서 잡음이 나오기 마련이죠.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정부가 시행한 것 중 중요한 정책이 바로 신분제 철폐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산업공상의 가장 위를 차지하던 사무라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징병제를 실시했는데 징병제를 실시한다는 것의 의미는 오직 사무라이만 가질 수 있었던 무기를 차고 싸울 수 있었던 특권이 사라지고 누구나 군인이 되어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도 무사도 정신에 갇혀있던 사무라이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죠. 이러한 정부의 급진적인 정책에 불만을 나타낸 인물이 바로 사이고 다카모리입니다. 사스마 출신의 사이고 다카모리는 일본의 마지막 사무라이로 평가받는 인물인데요.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도 사이고 다카모리에게 영감을 받아 만든 영화입니다. 사이고 다카모리는 당시 사무라이들의 우상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역시 유신 3걸로 꼽힐 만큼 신정부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신분제 철폐를 비롯해 여러 정책들에 사무라이들이 불만을 느끼자 그들을 결집하고 그들에게 동력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조선을 정벌하자는 정한론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오쿠보 도시미치를 비롯해 주요 세력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며 정한론을 반대했죠. 그렇게 정한론을 두고 벌인 정치 싸움에서 밀린 사이고 다카모리는 사스마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자신들을 따르는 지지자들과 함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77년 사이고 다카모리를 중심으로 한 구사무라이 세력들은 신정부의 급진적인 개혁에 응축되어 있던 감정을 폭발시키며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를 세이난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은 주로 가고시마에서 벌어졌는데 정부군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반란군을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고 1877년 9월 24일 유신 3골로서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자 정한론을 주장했으며 일본 사무라이들의 영웅이라고 평가받는 사이고 다카모리는 마지막 무사도 정신을 불사르며 할복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마지막까지도 참 구시대적인 방식의 최후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신념이었겠죠.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일본에서 사무라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후 사이고 다카모리는 일본의 마지막 사무라이로서 전설적인 인물로 남았고 그의 무사도 정신은 아직도 일본에서 중요한 문화적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장했던 정한론. 당시 정한론은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치 싸움의 도구로 활용되었지만 이전부터 일본에게 한반도 정벌에 대한 욕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재되어 있던 사상이었고 결국 1875년 우뇨 사건을 시작으로 1876년 일본은 강화도 조약을 맺었고 본격적으로 조선 침략을 시작합니다. 이후 임오군란, 갑신정면, 청일전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역사 시간에서 배웠던 일본과는 뗄래야 떼놓을 수 없는 순간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